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정말 선선했죠. 아니 좀 춥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선했는데요. 비가 내린 덕분이라고 하죠. 하지만 계절이 이제 서서히 변하는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주도 이런 선선한 날씨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바랄 게 있다면 이 습도도 좀 내려갔으면 하는데요. 습도가 높으면 더 덥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제 가을이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박 관련한 국제사회의 이 제재 열기, 이게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 발언 있었고요.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 목소리도 있었죠.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인가요? 17일. 100일? 네. 자, 100일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은 1933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를 하는 것인데요. 취임 직후 시작된 이 미국 의회의 특별회기가 꼭 100일이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국정 운영 성공 여부의 시금석으로 100일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파격적인 소통 행보, 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개혁 의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한겨레 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12일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80% 육박합니다. 78.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5%였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 매우 높은 성적표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라는 것은 다른 역대 정권의 취임 100일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당선일과 취임일이 문재인 대통령은 같고요. 역대 정권은 당선되고 나서 2달의 이 인수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당선일 이퀄 취임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 이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국민 생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통령 높은 지지율과는 조금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응답자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은 56.5%로 가반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 80% 육박하는 이 지지율과 비교할 때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개인적 삶의 큰 변화, 개선을 기대하는 층은 20, 30, 40 세대, 호남 지역, 근로자와 학생 계층으로 나타났고요. 이 상대적으로 삶의 큰 개선,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층은 60대 이상, 대구, 경북, 이 자영업층으로 나타나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좋게 평가받는 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소통인데요. 예. 소통. 예.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좋은 평가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취임 직후 문재인 커피, 대통령 셀카, 문재인 케어 등 각종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이 수치가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동안 잘한 일,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네. 이 100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용어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이 지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다음으로는 소통, 일자리 정책, 건강보험이 꼽혔고 이 서민정책, 부동산 정책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으며 이 아직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의견이 적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이게 주관식이에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 이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이 응답들을 모아서 일종의 빅데이터 형태와 같은 이 오픈 문항 빅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객관식으로 물어봤을 때보다는 이 과연 응답자들의 의견이 어디 쪽에 많이 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쉬운 대목은 어떤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또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국민들은 100일 대통령에 대해 내리고 있지만 또 부정평가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긍정평가의 핵심이 적폐청산이라면 이 부정평가의 핵심은 안보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관식 문항을 분석한 결과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는 이 안보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는데요. 그 다음으로 인사, 과도한 복지로 나타났고요.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소수 의견으로 독선적 국정운영,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이 포퓰리즘을 응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주목한 부분인데요. 소수 의견이기는 했지만 예. 임기 초반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파격 소통 행보에서 이 언론의 허니문 현상이 겹쳐 지지율이 높은데요. 일부의 평가는 이 지지율 또 이 평가를 놓고서 달콤 쌉싸름한 허니문이라는 이색적인 색다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까 보니까 그 잘한 일 중에 이 적폐청산, 소통, 일자리, 건강보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이 빠졌는데 부동산 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러면 어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관식 응답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이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지난 6월 8일 발표 관련 이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규제 강화, 투기 가열지구 지정,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등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과도한 규제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불과 16.1%에 그쳤는데요. 이 대부분 개혁 과제를 임기 초반에 감행하는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국민 여론을 또 등에 업고서 과감하게 정책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 또한 상당히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 정부의 주장대로 주로 다주택 소유자, 투기 가열지구 이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라 여론의 호응도 높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노무현 정부 임기 후반에 추진되었던 이 종부세 제도와 개념을 달리하면서 임기 초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여론에 큰 호응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리고 그 대기업, 그러니까 아주 큰 대기업이죠. 그리고 네. 초고소득층이 세금 더 내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증세와 관련된 세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죠. 네. 예. 거위의 털. 예. 이 겨울에 입는 그렇죠. 오세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볼 부분인데 이 거위의 털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론이 십자포화를 맞게 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잘한 일이다라는 긍정 의견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일에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11.3%에 그쳤는데요. 한 가지 주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조사 결과 월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그러면 이 고소득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구 응답자에서도 정부의 이 세금 인상 잘한 일이라는 긍정평가가 80% 이상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초고소득층과 이 초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핀셋 정세로 대상자를 소수로 국한한다라고 하는 이 네이밍 효과 또 개념 설정 효과로 이 고소득층 내에서도 부담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이유로 풀이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름을 쓰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렇죠. 이 반응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이라 그러면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아, 근데 그 7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까지 합하면은 이게 한 1억 5천 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네. 그리고 또 정부의 설명이 3억 이상 또 네. 5억 이상 고소득자, 초고소득자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원전은 어때요? 원전? 네. 이 바깥으로 뜨거운 감자가 대북 이슈라면 네. 안으로 뜨거운 핫 그렇죠. 이슈는 원전인데요. 네. 핫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두고 이해 당사자 간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공은 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조사 관리가 될지가 성공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관련해서 먼저 이 국민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 5, 6호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부에 물어봤는데요. 향후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무게가 실린 모습인데요. 건설 찬반 입장 중에서는 계속 건설해야 한다가 28.8%,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계속 건설이 더 높았습니다. 이 신고리 원전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만 따로 추려서 물어봤는데요. 이 그들 대답은 건설 계속 입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공론화위원회도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결과가 나왔을 때도 얼마만큼 이 부분에 승복할 수 있을지 우리 문화가 예.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하면 좋은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맞아요. 그만큼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원전 말고 이게 굉장히 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이 북한발 위기가 자꾸 심화되면서 이 사드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데 이 정치권에서도 이거 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뭐 어떻다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때요? 네, 전자파 또 성주군 네. 민 들과의 어떤 갈등도 상당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입장 물어보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10명 중 6명 수준인 60.8%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네. 북한의 ICBM 도발, 미국 영토인 구암, 포위 폭격론이 흘러나오자 불안감이 커진 탓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하면 어디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그렇죠. 되겠는데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50%나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취임 100일이 됐는데 아까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네. 이 100일 평가가 유래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취임 100일 이후에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100일 평가가 의미하는 것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은 미국일 뿐 한국 정치에서 100일은 시작에 불과한데요. 이 소통 또 적폐청산의 개혁 의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 안보 또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4년 이상의 임기 동안은 북한 경제 관련 너무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도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만큼 취임 100일이 아니라 취임 500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 국정 100대 과제 중에서도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경제 성과는 법안 통과 없이는 힘들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손발톱 무좀, 약은 바르고 있는데 달라지긴 하는 거야? 라미란 씨, 보이지 않아도 속은 달라지고 있어요. 하루 한 번 간편하게 풀케어로 쭉.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손발톱 무좀 치료? 해답은 꾸준하게 풀케어. 현대해상 하이카 안전운전 캠페인. 이쪽인데. 죄송합니다. 좀 들어갈게요. 손예진? 아무리 급해도 깜빡이 켜는 건 깜빡하지 않는 당신 최고. 눈는 안 나? 안전운전 하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한혜진이에요. 여자의 로망인 모델들이 다 모이는 곳 어딜까요? 런웨이? 하이마트죠. 대한민국 냉장고 모델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하이마트 냉장고 슈퍼모델 대전. 여자에겐 냉장고도 자부심이라고요. 8월 4일부터 28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채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저요? 저는 당연히 칠성사이다죠. 맑고 깨끗한 이 맛이 좋다. 칠성사이다가 좋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작년엔 남편하고 둘이왔는데 올해는 아기까지 셋이었어요. 임신 출산에서 유아교육까지 육아용품과 교육제품이 한자리에 모인 8월 미베 베이비 엑스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예, 수요일 아침이죠. 8시 35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국회대로 외곽 신월 방향인데요.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입니다. 현재 일으키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파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목동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꼼짝 않고 서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 구청 방향으로 쭉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양평에서 고척교까지 외곽 쪽으로 나가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요. 성산로도 여진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로야구에서 1위죠. 이 기아가 3위 하고 있는 NC를 이겼다고 하는데 이 다승 1위 기아 양현종 선수가 시즌 17승으로 데뷔 후 개인 최다승을 기록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1위 기아가 이 3위 NC를 4대2로 이겼습니다. 기아가 최근 NC전에서 4연승을 거뒀는데요. 이 3위 NC와의 승차를 7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양현종 선수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17승을 올렸거든요. 이 17승은 이 다승 1위이자 양현종 선수의 개인 최다승 기록이기도 하고요. 이제 3승만 버티면 20승인데 이 기아의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시즌 20승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1위 기아가 모처럼 우승 기회를 잡았는데요. 예. 어제 기아 홈 경기에 16,500여 명의 관중이 몰려왔습니다. 올해 누적 관중이 77만 6천여 명인데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올해 이 기아가 홈 경기 관중 100만 명이 예상이 됩니다. 이 100만 명은
명은 광주시 인구가 150만 명인데 100만 명이 기아 경기 보러 왔다고 한다면 대단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두산이 지금 2위를 하고 있는데 롯데에 졌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2위 두산이 이 롯데에 6대8로 패했는데요. 지금 의외로 이 두산이 수비가 탄탄한 팀인데 이 수비 실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선발 유희관 선수가 1회 4점을 내준 뒤 4회 무사말로 위기를 맞았는데 이 평범한 병상타를 유도했거든요. 그런데 유격수 류지현 선수가 2루 악송구를 던져서 2점을 내줬고요. 또 후속 타자 유격수 땅볼로 1점을 더 내줬습니다. NC도 어제 패했기 때문에 2위 두산과 3위 NC의 승차는 반경기로 유지가 됐고 나머지 3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예. 자, 여자 배구 대표팀 말이에요. 예. 아유, 대단해요. 그동안 뭐 엔트리 논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배구협회의 부실 지원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6연승으로 4강에 진출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의 8강전에서 대만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기고 6연승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김연경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여자 배구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에서 허리 통증이 재발한 양효진 선수가 이 부상 때문에 조기 귀국하게 됐는데요. 네. 양효진 선수가 빠지면서 엔트리가 14명인데 대표팀이 12명으로 4강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광복절이었죠. 이 광복절을 맞아서 김연경 선수가 운동화에다가 이 대한독립 만세를 새기고 경기에 나서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또 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구자철 지동원 선수도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 우리나라 팬들한테 전하는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구단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다른 나라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이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 국내에도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한국 팬 관리 차원에서 세월호 기념일처럼 좀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는 날에 위로나 축하의 메시지를 SNS에 많이 올렸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광복절이니까 이 한국 팬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인도도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팬들이 왜 한국의 광복절만 축하하느냐 좀 다소 이 투정 어린 비난글을 올린 거고요. 예.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이 파키스탄 팬들도 우리는 8월 1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왜 메시지가 없느냐 항의글을 올린 겁니다. 중국 팬들도 이 중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의 광복절만 축하하느냐 이런 댓글을 올린 거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 맨유 구단이 전체 공개로 올린 글을 한국 팬들만 볼 수 있게 재설정했습니다. 어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하고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이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예. 근데 뭐 다른 나라에는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박지성 선수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지금 평창 올림픽이 내년 2월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컬링 연맹이 내부는 겪으면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 이 관리단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기업에 비교하면은 이제 파산 위기를 맞아서 법정 관리를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아웃되고 뭐 이런 거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컬링 연맹이 집행부 내분이 발생하면서 행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대한체육회가 21일 열리는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 컬링 연맹 관리단체 지정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컬링이 메달이 기대되는 전략 종목이거든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개막이고요.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이 연맹이 내분에 휩싸여서 이 행정이 마비가 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좀 컬링 연맹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흥국생명의 외국인 선수 테일러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한반도 전쟁 위기설 때문에 출국을 한 거예요? 진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이 핵 위협이 이제 강조가 될 때마다 좀 생각지 않게 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나 또 해외에 있는 한국 친척들로부터 이제 괜찮냐, 뭐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 가끔가다 듣거든요. 근데 정작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는 이 전쟁 공포하고는 무관하게 평상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엔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외국인 선수가 이제 지난 14일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조되는 해외 언론을 보고도 불안감을 느낀 데다가 이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병원으로 위중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이 테일러 선수가 이 박미 감독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일주일 휴가를 요청했고요. 이 박미 감독이 휴가를 허락했다고 하는데 조금은 좀 왠지 좀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좀 씁쓸하네요. 예, 이거 괜히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계란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먹을 게 없습니다. 예. 햄버거, 그리고 살충제 계란, 그리고 뭐 최근엔 용가리 과자도 있었잖아요. 이게 세 개가 거의 지금 위해상품 3세트가 돼 있는데 일단 계란 출하 판매 다 중단됐습니다. 내일까지 계란 농장 전수검사에서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이제 출하를 허용한다는 거고 가급적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의 전수조사를 오늘날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평상시 계란 물량 25% 정도만 유통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계란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빵, 과자. 그렇죠. 이제 그 계란으로 만든 것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약간 뭐 좀 걸리니까 오늘도 생일 케이크 뭐 이런 축하 케이크 할 때 케이크 먹기도 약간 좀 그럴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란 관련해서 어떤 그 상황이 정말 뭐 예사롭지 않고요. 파문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집에 사놓은 계란 먹어도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일단 그 이미 알려진 대로 알려졌지만 계란 껍데기에 이제 그 생산지가 표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는데 앞에 08이 붙은 게 경기도에서 나온 계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 계란 성분이 발견된 농장이 경기도 남양주 마리 농장. 그래서 거기는 08마리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계란 껍데기에. 광주 우리 농장은 보통 그 생산자의 이니셜을 많이 써요. 08LSH. 그러니까 뭐 이런 분이겠죠. 그 사장 대표분이. 그래서 08이 시작하는 게 경기도 계란이니까 그걸 확인하고 보는 게 그나마 나은데 뭐 다른 데 시도 또 검출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치킨은 괜찮냐. 치킨 이번에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거는 계란을 낳는 산란계 그렇죠. 농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계로 먹고 있는 육계 농장은 전수조사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충제를 쓸 가능성이 큰 곳이 육계보다는 산란계 농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이 밀집해서 키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진드기가 좀 더 많고 한 데가 이 알이 많은 이 산란계 농장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100% 치킨도 안전하다 이렇게 뭘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 유기농 계란은 괜찮아요. 이건 일부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유기농 계란은 항생제를 안 썼다는 거지 살충제를 안 썼다는 건 아니거든요. 글쎄요. 100% 확실한 건 아니고 또 빵, 과자는 과연 괜찮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보장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수조사가 끝나고 정부의 어떤 실태조사가 다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란 많이 드시죠? 저는 많이 하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디 식당 가면 프라이 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저는 진짜 빵돌이거든요. 그래서 빵을 당분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힘으로 압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라는 좀 성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유예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급기야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하겠다. 원래 행정명령으로 하려고 했던 걸 좀 한 단계 낮은 행정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 여유를 준 거고요. 그래도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확인이 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슈퍼 301조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이번 조사는 1년 정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핵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어제 미국하는 거 두고 보겠다라고 약간 숨고르기, 약간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을지 프리즘 가디언 훈련, 을지 훈련이 2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봐야 되긴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계속 중국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불공정 무역이다,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중국이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일단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 이게 자체가 이제 중국이 그래도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재에 동참한 것처럼 북핵 문제 해결에 좀 협조를 하지 않겠냐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일단 중국은 어제 이제 행정각서에 서명을 하니까 미국이 송곳니를 드러냈다라고 불편함을 되게 드러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북핵 문제 해결,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강구하겠다. 지금 맞습니다. 이런 거고 중국에 대한 어떤 문제도 역시 그런 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이 과연 그렇게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나올지. 근데 이게 또 중국도 복잡한 게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삼성,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잘 이행해. 이렇게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그걸 알고 얘기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북한도 해도 실효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북한이 수출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중국 위장 회사들이고 그런 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참.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죠. 네. 이혜진 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왜 방문한 거예요? 9월 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대기업 집단, 이른바 준재벌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 대기업 집단, 이른바 재벌이라고 부르는 자산 기준은 10조 원 이상인데 이번에는 자산 5조 원 이상, 5조에서 10조 사이에 이 기업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 거래에 대해서 그걸 규제하겠다는 건데 네이버의 자산이 6조 3,700억 원을 여기에 딱 들어가요. 근데 이게 대부분 해외 자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자산을 어떻게 카운트를 할지, 어느 정도를 인정할지 이런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네이버가 준 대기업이 되면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도 기업 총수 오너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혜진 창업자 본인과 관련된 친인척들, 특수관계인들과의 거래도 모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 가장 지금 두려운 게 포털을 언론으로 규제를 하고 그리고 네이버를 준재벌로 규제하고 동시에 이혜진 창업자를 기업 총수로 감안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창업자는 1월 염두에 두고 이미 공식 시험을 CEO 자리를 내려놨죠. GIO라고 해서 글로벌 투자 책임자, 해외 사업만 자기가 챙기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 저비용 항공사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일반 대형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저도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저비용이지 성수기 때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 성수기 때 지금 조사를 한 건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국내선, 저비용 항공사 제일 많은 게 김포 제주 간 노선이잖아요. 한번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성수기 7월, 8월 항공권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대한항공이 11만 3,200원, 아시아나는 11만 9,200원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저비용 저가항공사도 제주항공, 진에어, 뭐 에어부산 이런 데는 10만 1,000원에서 10만 4,000원인데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더 비쌀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죠. 추가 요금이 보통 어떤 거 붙느냐. 예. 수화물 기준을 보면 되는데 이제 국적항공사 같은 경우 수화물 기준이 국내선 같은 경우 20kg인데 저비용 항공사는 15kg입니다. 더 그거보다 무거우면 10,000원씩 추가 요금이 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적항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맨 앞자리 있잖아요. 이코노미에서 맨 앞자리 거기에 앉으면 돈 더 받습니다. 더 받는 항공사가 있고 돈을 안 받는 항공사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받는다는 맨 거고요. 앞자리 비상구 자리 맞습니다. 이런 건데. 다리 펼 수 있는 자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아기들이 있는 승객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게 해주는데 돈 더 받고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싸다라고 하지 말고 보면 더 비쌀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판매량에 따라 수시로 가격이다. 이건 늘 항공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때와 장소와 항공기에 따라 늘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는 설명을 하는데 막상 이용하는 이용객 승객 입장에서는 저비용이라고 해서 저가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비싸다라는 약간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밥도 없죠. 그것도 돈 더 받고 가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타고 가는데 그게 하필이면 식사 시간에 걸렸다. 출출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밥을 주는 대형 항공사는 밥을 주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중소형 항공사 밥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밥심으로 늘 이기는데. 라면심이죠. 이 라면을 사서 먹는 경우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항공기에서 라면이 한때 상당히 얘기가 됐었죠. 라면 사 먹어요. 컵라면 사 먹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하늘 위에서 라면은 좀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100원짜리 동전 유통량이 확 줄었다 그러죠. 시중에서 유통되는 100원짜리 사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저 동전 넣고 다니는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을 받으면 바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저금통도 있어서 항상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바로 거기 넣기도 하는데 불편한 거죠, 사실. 그래서 당전을 사용하기 싫으니까 신용카드 쓰고 포인트 쓰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간편 결제하고 하는데 이게 확 늘어서 이제 동전 유통량이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줄었다고 합니다. 100원짜리만 줄었느냐 10원짜리, 500원짜리 다 줄었다라고 합니다. 10원짜리만 늘었대요. 10원짜리 워낙 안 쓰니까. 그래서 이게 간편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기 때문이고요.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이제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전 받을 거면 포인트나 다른 선불카드 충전해 주는 것을 바꾸고 있으니까 이 동전 없는 사회, 동전 덜 쓰는 사회가 빨리 좀 더 확산이 빨리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하루 쉬셔가지고 아니면 징검다리 연휴까지 쉬셔가지고 월요병이 아닌 수요병 앓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수요병 하루빨리 훌훌 털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